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임금이나 국가를 충의 대상으로 두지 않았을 수 있겠다.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충하면은 임금이나 뭐 대통령이나 국가, 나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실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방식대로 하면 충은 꼭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것도 만약에 그게 충이라는 게 임금이나 국가에 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예전부터 이걸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걸 강조를 하기 시작하면은 대상이 딱 고정이 되는데 그 대상이 어디 있냐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그걸 강조해가지고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움직이기가 편하거든요. 너 충 안 해? 야, 하다못해 내가 임금이지만 임금은 아니더라도 아니면 내가 대통령이지만 내 대통령은 또 나라에 충성해 이런 식으로 그럼 밑에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막 강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서 간과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언제든지 특히 육아의 얘기는 이게 상대적인 대목이 있어요. 그 짝이 있습니다. 뭐 지금 여태까지 양지 바른 곳에 계시다가 여기 음지에 오셨는데 양지가 소중한 거는요. 여름철에는 이런 데 오고 싶죠. 네. 이게 양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임금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국가가 되거나 나라가 돼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나라가 나라답거나 임금이 임금답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딱 봤더니 임금답지 않다. 그럼 뭐가 가능하냐? 충성 안 해도 돼요. 그냥 나라를 떠나면 됩니다. 아까 보셨습니다. 나라 많잖아요. 그럼 내가 맞는 임금 찾아가면 돼요. 공자도 그래서 그 임금을 잘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죠.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얻어들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강조를 할 땐 상대방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뭐 부자유친, 부부이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유의 삼강 같은 경우에는 임금하고 아버지하고 남편. 그래가지고 남편들이 여기 있잖아! 응? 아내는 남편한테! 안 썼을 뿐이죠. 임금 밑에 뭐가 있죠? 짝이? 신하. 근데 이거 위아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옆에거든요. 그 아버지는요? 자식. 아들만 치잖아요. 그 안에 딸도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도 있거든요. 아니, 남편이 아내 없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서로 상대적으로 똑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기준점을 하나 잡았을 뿐인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중국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자 쪽의 그 학문체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마치 그냥 그 밑에 종으로 딸려 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막 벌벌 떨어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그래서 실제 뭐 만약에 남편이 잘못한다 그러면 뭘 하면 되죠? 이혼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네. 근데 마치 무슨 뭐 부부관계는 천년만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런 이제 강조한 사람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만 앞에 했던 얘기를 쭉 좀 멀리 돌아왔습니다만 쭉 보면 공자라는 분이 계셨고 이 공자라는 분은 이 중국 역대 이 긴 시간 동안에 요 동주라고 하는 춘추 전국 시대에 엄청나게 험난한 때에 사셨는데 지금으로 따져도 벌써 1500년 전이다. 2500년 전이다. 1500년도 아니고 2500년 전이다. 근데 중간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평온한 시기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통일 제국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송나라 때 와가지고서는 주자라는 분이 이걸 학문적인 체계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 신유학으로 새롭게 이제 이게 발전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국가의 그 윤리이자 국시로서 유학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정착하게 됩니다. 물론 한나라 때 여기 있는 한나라 때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중간에 맨날 이런 나라들이 많으니까 잠깐 잊어버리는 겁니다. 혼란스러울 때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은주라는 게 아주 성대한 그 하나의 그 뭐 이상사회로 상정은 돼 있지만 주나라 때 오면은 약간 상태가 안 좋아졌고 제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추 시대에는 춘추 5패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서로 몰락을 그러니까 흥상하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다섯 나라들이 중국에서 돌아가면서 했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전국 시대 같은 경우에는 전국 칠흥이 있어가지고
두 나라가 더 늘어났죠, 진짜. 그래가지고서는 이 가운데 나중에 결국은 진나라가 아주 그냥 승승장구해가지고 이 통일천하를 만들어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통일 국가들이 이제 나오긴 시작하는데 워낙 넓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돼서 자꾸 이게 흩어졌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송나라 때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통일된 시기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진짜 공선생님으로까지 불리지만 실제 당신이 사셨던 노나라 때에는 결국 쫓겨나가지고 서울시장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가지고서는 13년 동안 그 넓은 중국 땅을 갖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론 정착했을 때는 도움을 받긴 받습니다만 존경도 받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그냥 예우 차원에서 해주는 거지 무슨 뭐 진짜 당신의 그 학문을 갖다 쓰겠어 우리나라 좀 맡아서 재상 좀 해주시오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차 하는 순간 뭐 옆에서 쳐들어와가지고서는 그냥 밟아버리고 복속되면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서 참 불운한 학자라면 학자였지만 제자들이 훌륭해서 면면하게 뭐 아까 제가 무슨 기독교 얘기도 하고 교회 다니시는 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분들도 면면하게 온 거 아닙니까 결국은. 똑같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조선시대 때 우리 뭐 그렇게 숭유 억불 해가지고서 그랬습니다만 지금 유교가 유명합니까? 불교가 유명합니까? 지금 불교가 유명해요. 유교보다는. 네. 유교가 유명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실제 현실에서는 불교가 유명해요. 하다못해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라도 그래도 유교가 더 으뜸이고 유명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만 여쭤볼까요? 유교 관련해가지고 돈 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실걸요? 근데 불교 신사들 지금 엄청난 돈 이렇게 내거든요. 거기서부터 신심으로서의 차이와 현실적인 그런 차이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게 좋고 나쁜 건 저럴 때는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그건 좋고 나쁜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곡부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진짜 이렇게 넓은 그 특별시 같은 정도로 공시가 지금도 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공자하고 주자하고는 사실 연어는 공자에서 시작하지만 주자 때는 너무 학문체계로 제가 이렇게 너무 강조하면 또 주자는 나쁜 사람 안 좋은 거 이렇게 착각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고 훌륭한 거죠. 왜냐면은 흩어져 있는 그 공자님의 사상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하나의 학문체계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요 주자 덕분에 뭐가 생길 수 있었냐면요.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교육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아까부터 말씀드립니다만 송나라, 그 다음에 송, 원, 명, 청 이렇게 내려오는 와중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라, 고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조선 오는 동안에 조선까지 딱 왔을 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국시로서 운영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교육 체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주자가 가르쳐 놓은 그걸 가지고서는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공자랑 맹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왔지만 그냥 연면했을 뿐이에요. 제자들로부터. 그리고 주자 때 와가지고서는 이제 학문체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것의 병격인 양명학이라고 불리는 왕양명이 또 그 뒤에 200년 정도 뒤에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그 성리학이 좀 더 이제 다채로워지고 풍성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통일신라 고려 거치는 동안 불교였어요. 물론 유학이 없지는 않았었어요. 있긴 있었지만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불교 시대였다가 주자에 이게 들어와서 고려 후기 쪽에 가면서 이 유학을 좀 약간 강조하고 좀 약간 중요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상이 굉장히 다채로워져요. 그래서 양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 안에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어쨌건 그래서 조선에 와가지고 유교가 돼서 실제 유교가 운영된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500년 정도? 뭐 짧은 기간은 절대 아닙니다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100년 만에 어떻게 보면 사라졌다고도 할 수 있을, 그러니까 뭐 사라졌다고 얘기하면 또 여기 서울이나 향교에 계신 분들이 화내시겠습니다만 뭐 거의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죠. 무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빨리 없어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그 100년 동안이 혼란했잖아요. 식민지 30년 있었죠. 식민지 다음에 또 뭐 있었습니까? 6.25 일어났죠. 6.25 이후에 또 뭐 있었습니까? 먹고 살려고 새마을 운동하느라고
뭐 난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꽤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저는 없어지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강자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활성화될 수 있다면 이제는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근데 돌아온다라는 게 뭐 저는 꼭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대목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학의 항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밀양에서 하니까 뭐 너무나도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전필제예요. 네, 여기 있는 김종직. 당연히 여기 뒤쪽에 있는 그 문묘에 가면은 공자님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예림서원에 이 지역의 대표이신 김종직 선생의 그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물론 문묘 종사는 못 되셨어요.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뭐 아마 이거 다른 수업에서 이 얘기는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저희는 이제 밀양에서 워낙 이분을 전필제 선생을 뭐 저도 지금 뭐 부산대에서 이제 전필제 연구소를 하는데 제가 소속해 있어서 뭐 저는 더더군다나 애착이 가지만 밀양에서 너무 강조해가지고 봐라 이 뒤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 퇴계니 남명이니 율곡이니 뭐 우계니 이렇게 유명 짱짱한 사람들이 전필제 없었으면 못 나왔지 않았겠느냐. 맞는 말이죠. 근데 너무 강조하면은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립니다만 폐단이 생기기 마련인데, 왜냐하면 저는 오늘 요 앞쪽에 있는 요 분들을 좀 보려고 해요. 요거 약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앞에 보면은 안양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재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요 두 분이 고려 시대 때, 고려 이제 후기인데요. 고려 후기 때 우리나라의 유학이 물론 그 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알고들이 있었는데 진짜 정착해가지고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이 두 분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김종직 전필제 선생님만 얘기하다 보니까 앞에를 약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익제 이재현이라는 분이 춘선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분이 이제 1298년에서 1313년까지만 제위였기 때문에 고려 이제 거의 이제 말기에 이제 후기입니다만 거의 말기에 이제 접어드는 때인데, 충선왕이 물어봐요. 익제 이재현이라는 분한테 우리나라에 좀 잘 먹고 잘 살게 좀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공자님 얘기하듯이 얘기합니다. 학교를 널리 만들고, 학교가 중앙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이 당시에. 뭐 지방에 있긴 있었지만 미미하고. 그리고 여기서 교육을 실시하고. 근데 이때 뭘 가르치냐? 뭐 창칼 검수를 가르치냐? 아니다. 육경. 이 성리학의 육경을 높이고 오륜을 밝혀서 선왕의도. 이 선왕의도라는 거는 이제 하운주 시대의 그 모델이 되는 그런 걸 겁니다. 천명하면은 누군들 진짜 유자를 배반하고 스님들을 따를 거며, 또 참된 진짜 실한 학문을 버리고 장구, 글솜씨만 익히겠느냐. 그래서 조충정각 지도들이 경명행주지사가 될 거다. 그래서 이 조충정각이란 말은 뭐냐면은 글솜씨만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마치 뭐 요새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뭐 사법고시 이런 거 패스하면 뭐하냐. 세상 사람라는 거 물정도 모르면서 법으로만 이런 얘기도 가끔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사람들이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제발 진짜 생활에서 생활 좀 하면서 일반 사람들의 사고를 갖다 좀 이해 좀 해달라. 얼마 전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의사분들 난리 한 번 났었잖아요. 많이들 욕먹었죠. 지금 그리고 요번에 그 학생들은 국가 시험도 못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 맞는가 싶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머리 최고 좋은 사람들이 의사 되고 검사, 판검사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안 해보니까 일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잘 이거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 시험만 해가지고 글씨, 문장 솜씨, 시 잘 짓고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재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경, 오륜 이런 거 해가지고 과거 시험 사용하는 데나 쓰지 실천 안 해요. 뭐랑 똑같아요? 아까 앞에서 공자님하고 주자로 넘어갈 때 주자가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형식화되는 거예요, 형식화. 아니, 공자님이 했던 것처럼 사랑하고 아껴주고 관계에서 그 잘해야지. 아니, 그 앞에 주자처럼 인의예지만 딸딸딸딸 외우는 인이 뭐예요? 물어보면 잘 모르고 뭔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설명도 잘 못하고 실천도 잘 안 되고.
이거 하십시오. 이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를 만들어라. 근데 이게 뭐 군사학교는 군사학교대로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냐? 이 유교. 이 당시에는 그 인문학으로 가르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이게 가장 확실한. 그저 이제 그 다음에 하면은 의학, 의술, 그 다음에 이제 뭐 농업 요런 정도였지. 기술직은 이제 알아서도 이제 도제 비슷하게 했고요. 여기서 이걸 하면은 사람들이 진유가 될 테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백성들도 아니 좋은 하은주 시대처럼 태평성대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랬고 또 정도전은 아직까지 이제 요 분이 지금 그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조선 건국하고 그 뒤에 사실 숙청당하잖아요. 1398년에 이제 비명행사합니다만 이분이 고려 때 하는 말인데요. 도은 이승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이제 뭐 제자는 아닙니다만 후백벌 되는 분인데 이분의 문집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 인문학의 전통을 따져보면은 을지문덕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을지문덕은 장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글 했나요? 했습니다. 그 수나라 때 을지문덕은 무슨 대첩이죠? 네, 살수대첩. 그 살수대첩 할 때 그때 수나라에서 우중문이라는 장수가 오는데 아까 진짜 손자병법에서처럼 싸우지 않고 이기려고 뭐라고 그랬냐면 시를 한 편 지어서 보내요. 야, 너 뭐 진짜 너 병법 잘하고 잘 싸우는 거 아는데 아유 이 정도 해가지고 했으면은 이제 그만 하고 이제 돌아가 라고 시한수를 전해줘요. 근데 물론 그거 안 믿고서는 우중문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하다가 결국 살수대첩에서 와장창 깨지는 거죠. 근데 어쨌건 그것부터 시작해서 글 짓는 사람으로 을지문덕, 최치원, 김부식, 이제 고려죠. 이교보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익제이공, 이재현이죠. 이분이 고문의 학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고문의 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우리나라에서 성리학 해야 돼요. 제창을 한 거예요. 우리 이거 공부합시다. 없었던 건 아니지만 좀 중요하게 국가 차원에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방금 전에 앞에 보셨던 것처럼 충선한테 그 제안까지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 뒤에 가정 이곡, 이인복, 그 다음에 목은 이색. 이 목은 이색은 누구냐면 이재현의 아들이에요. 그 대를 이어서 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힘을 싣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해가지고서는 하나의 도맥을 형성해요. 말이 도맥이지 결국 성리학 선후배 제자들 이런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성리학이라는 것이 나름의 하나의 물줄기처럼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드문드문 이어지던 것이. 겨우 그냥 과거 보려고 스승 찾아가지고 글 배우고 이런 정도였지 이렇게까지 학문 차원으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난 게 이때가 진짜 거의 처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거는 고려입니다. 고려 후기입니다. 이거 말을 정리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때에는 정도전 때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몽주, 이승인 이거 문집에 쓴 저자죠. 박상충, 박의중, 김구용, 그 다음에 권근 아실 테고요. 윤소정, 그 다음에 나같이 불초한 자 정도전. 여기 보면은 정몽주, 그 다음에 이승인, 권근,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이재현의 문화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조선왕조를 건국할 때에 태조 이성계한테 국시로 불교 말고 이제 유교합시다 라고 할 수 있었고 야 유교가 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하고 다 보여줬기 때문에 야 그거 합시다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시서 예학이 인지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근데 이 인문학은 뭐가 필요한 거냐? 여기 있는 것처럼 도를 실어야 된다. 근데 이게 도라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성리학이다. 이 성리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자가 얘기했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인간관계와 예법, 그 다음에 사람 간의 존중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거다. 근데 요새 사람들은 이런 거를 갖다가 경서를 배워서 알긴 하지만 그냥 글자로만 한다. 그러니까 진짜 내실이 있는 실학을 알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을지문덕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치원, 김부식, 이규보 쭉 얘기하면서
아유, 우리 선생님은 ik제 이재현부터요. 그 밑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들 제자뻘 이렇게 있습니다. 아유, 이거 완전히 사단이죠, 사단. 학문 사단입니다, 진짜. 요새 뭐 사학계, 국문학계 뭐 하면은 사단들이 있거든요. 그 누구 이제 최고 그 스승님을 모셔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사단이 하나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고려 후기에 이 성리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학문 체계가 조선이 아닙니다. 이 한반도에 정착을 하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요거 아까 이제 다시 보시면은 아유, 이게 좀 저기 지금 저 바깥으로 나가서 그러는데요. 저기 안양입니다. 아까 봤던. 그 안양이고, 그 다음에 이재현. 그리고 아까 그 뒤에 쭈쭈룩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재현.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목은 이색. 이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정도전, 권근, 정몽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밀양에서 지금 우리 유명한 전필재 선생 아직도 안 나와요. 네, 아직도 안 나와요. 앞에 이분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ik제 이재현의 제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 정몽주라는 분이 제자들 또 양성하기 시작하죠. 왜냐면 계속 제자들 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ik제 이재현은 돌아가셔야 될 테고. 그래서 그 뒤에 정몽주 밑에 누가 제자가 됐을까요? 예. 여기 보이는 길제. 그리고 이 길제의 또 제자가 누구냐? 바로 이제 전필재 선생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성리학의 연원으로서 최고 대빵을 한다 그러면 김종직이 맞긴 맞는데요. 그건 조선에서. 그렇지만 좀 더 거슬러가 보면 고려 후기 때부터 안양부터 ik제 이재현으로 내려온 이게 있는데, 안양은 좀 약간 따로 얘기해야 돼요. 안양이라는 분은 뭘 하신 분이냐면요. 그리고 또 우리 밀양에는 이분도 얘기를 해야겠네요. 변계량. 예. 그리고 김종직 또 이분이 조선에서 제자들 길러낸 게 한원당 김갱필, 그 다음에 일두 정여창 이런 분들이거든요. 왜냐? 전필재 선생이 태어난 거는 어디서 태어나셨죠? 전필재 선생이 이 밀양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예? 근데 밀양에 태어나셨는데 여기가 그 고향이기도 하고, 원래는 선산김씨고, 그래서 선산에서 그 길제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선산 분이신데 왜 밀양을 온 거죠? 예, 엄마가. 이게 결혼을 하면 요새는 여기 계신 분들은 시집살이 하셨죠? 저 같은 사람은 처가살이에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예. 왜냐면은 애를 갖다가 우리 장모님께서 대부분 요새 이제 장모님들이 키워주시죠. 예. 이때 처가살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자자 하시거든요. 김숙자 이분이 밀양에 와가지고 결혼하시고 여기서 이제 김종식 선생을 낳으신 건데, 그 아버님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분인데 요분한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정몽주 밑에 길제, 이 길제라는 분이 선산에 와서 은거 해가지고서는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 중에 하나가 전필재의 아버지인 김숙자셨고, 이분이 밀양에 와가지고 전필재 선생을 낳으셔서 전필재 선생이 밀양 여기에 이제 배양되신 거고, 그래서 그 뒤에 엄청난 제자들이 나온 거죠.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 줄로만 이렇게 쭉 내려왔다면, 이제 전필재 선생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밑에 도학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이 김갱필, 정여창 이런 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 실천해가지고 절의를 한 분들이 남용, 김시습 이런 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글 잘 쓰시는 분들이 김일손, 조위 이런 분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김일손이라는 분이 나중에 조의제문인가 오늘 이제 정석대 선생님이 아마 하실걸요, 아마? 조의제문이라는 걸 갖다가 지은 게 사단이 나가지고서는 전필재 선생님 부관참시 돼가지고 문묘에 배양 못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필재 학단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도화, 절이, 문장으로 되니까 그 다음부터 전부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이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죠. 그래서 퇴계 같은 분도 나오시고, 남명 같은 분도 있고, 그러니까 남병 같은 분은 절이 쪽에 가까운 거고, 퇴계 같은 분은 도학 쪽에 가까운 거고, 율곡 같은 경우에 이거 양수 겹장을
한 경우인 거고, 그다음에 문장으로 유명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사실 집회에 보면은 퇴계율국 다 있지만 사실 전필제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 급은 안 되네요. 진짜 안타깝다면 안타깝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정도전이 이제 한양을 하면서 여기 이제 진짜 종묘하고 사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정무를 보는 경복궁 만들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하는 별궁으로서의 창덕궁 이런 거 만들고, 그리고 요 옆에, 지금 여기는 안 보입니다만, 요 옆에 만든 게 하나 있어요. 뭐 만들었을까요? 예, 여기 있는데요. 창경궁 옆에 뭐가 있습니까? 예, 문묘라고. 종묘는 요 밑에고, 예, 문묘라고. 근데 문묘 밑에는 뭐가 있죠? 요 문묘가 위에니까 요 밑에 있는 게 뭐죠? 예, 서원. 향교에도 하면 그 문묘 밑에 있는 게, 물론 여기는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만, 명륜당. 결국 이게 서원이나 명륜당이 결국 뭡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학교. 예, 학교예요, 학교. 이 만드는데 정치를 하는 곳, 그 다음에 종묘와 사직으로서 국가의 위상을 갖다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곳, 학교. 그 다음에 여기 운종가라고 그래서 여기 시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시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도성을 둘러서 나라를 경계하는 국방체계를 세웠고, 빼놓지 않은 게 바로 이걸 만든 거예요. 고려 때와 신라 때 없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있긴 있었어요. 없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체계적이진 않았었어요. 이때 요거 만든 분이 누구냐면요. 제가 아까 잠깐 따로 떨어뜨려서 말씀드린다고 안향이라는 분. 네, 이분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필제 선생만큼이나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 얘기는 안 되는데 오늘 제가 강조하는 건데, 실제 고구려 때는 태학, 뭐 큰 학교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 때는 국학, 나라의 학교다. 뭐 지금식으로 하면 국립대학이죠. 부산대 같은, 서울대 같은. 그리고 고려에 가면 이게 이름이 좀 바뀌어서 국자감이라고 바뀌어요. 이건 뭐냐면은 나라에 있는 자제들을, 인재들을 가리킨다는 말인데, 이거 진짜 나라의 자식들만 가리켰어요. 왕의 아들. 일반 사람들은 못 가고, 일반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영재라고 불리는 정도나 겨우 들어왔지. 그러고서 이제 조선에 오면은 성균관이라고 이름이 바뀌고 이렇게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만듭니다. 여기 보면은 실제 지금도 서울에 종로에 가면 성균관 있잖아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묘고 이게 명륜당이에요. 여기서 공부하다가 우리가 누구를 배운 겁니까? 공자님이요. 때마다 가서 여기서 제사 드리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럼 따지면 무슨 학교에 무슨 묘소가 있어 뭐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 가면 이런 거 흔해요. 저기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유명한 물리학자들, 뭐 뉴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유명하면 한 데 있거든요. 그 대학들마다 뭐 뉴턴관 뭐 해가지고 이런 거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노벨상 타면 거기 와가지고서는 저 노벨상 땄어요. 뭐 이런 것들 하고 그러거든요. 똑같습니다. 실제 요 옆에 보면 요 식당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 양옆으로 또 기숙사도 있고, 지금 체계랑 거의 똑같습니다. 진짜. 기숙사, 식당, 그 다음에 그 행정 업무 보는 것들,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있는 요게 도서관,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안향이라는 분이.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이름들이 좀 알법한 거에서 성균관 하니까 왜 갑자기 성균관이 됐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름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성 인재지 미취하고 균 풍속지 부재. 풀이하면은 인재지 미취, 인재의 미숙함을 완성시켜주고, 그 다음에 고르게 만드는데 뭘 고르게 만드냐? 풍속지 부재. 풍속이 들쑥날쑥한 거. 어디 갔더니 거기는 양반골이다. 어디 갔더니 거기 쌍놈골이다. 이런 걸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운 인재들이 각 골로 가가지고서 또 교육을 시키면 거기가 이제 풍속이 점점 상향 평준화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름을 앞에 성자, 균자만, 그 다음에 이 관자는 집관자인데 식당이 있는 집이 관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도 식당 가운데 관자 있는 식당들 많죠? 다 그래. 이거 먹을 식자 옆에 있잖아요. 예. 이거 잘 안 돼. 그래서 하여튼 성균관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양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진짜 이걸 갖다가 했냐면은 사제를 막 출연해가지고 노비를 100몇 명을 갖다가 그냥 희사를 해요. 그래서 중국에 가가지고서는 막 책들이 오고 주자책, 그다음에 경서 이런 거 가져오게 하고 주자 화상 그려오고 공자 화상 그려오고 그래서 이거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왕한테 건의해가지고서는 그 사족들 이런 사람들한테 아니면은 그 6급 이상 공무원들한테는 뭐 금 한근 내라 그러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나저나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이런 육경, 사서오경 이런 책들을 갖다가 가져오게 합니다. 사들여와요. 그래서 이걸로 가르쳐요. 그리고 여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라는 책, 여기 보면은 얘기라는 책인데 얘기를 둘로 나눈 게 대학과 중용이에요. 그게 사서가 된 거고 논어, 뭐 공자님 말씀, 그다음에 맹자님 말씀, 그다음에 시 배우고, 그다음에 역사서 배우고, 여기 잘못 썼네요. 이거 경자인데 이거 뭔가 잘못 썼네요. 그다음에 주역 관련된 역경, 세상 돌아가는 위치 알아야 되고, 춘추 역사 또 알아야 되고, 예 알아. 이게 기본 포맷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은 공자가 했던 것들을 체화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인의예지만 얘기해도 단순하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용까지 알고 실천을 엄청 강요합니다. 그래서 실천이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공자의 말씀을 증자가 기술한 게 대학책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소학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대학 사서 오경에 소학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성경만에 들어오기 전에 소학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는 사실은 이론 위주예요. 뭐 얘기도 그렇고, 춘추도 그렇고, 뭐 사서 삼경도 그렇고, 이제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에 아예 보면은 상강령 8.5이라고 돼 있어가지고서는 세 가지 강령을 둡니다. 이건 마음을 밝히는 것, 백성을 새롭게 만드는 것, 지극한 선, 이걸 갖다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해가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평천하라고 해서 천하를 갖다가 그 평화롭게 만든다. 근데 그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부터 수신해라. 너부터 말해야지 뭐 나라도 다스리고 국가도 다스리고 뭐 한 도시도 다스리고 그러지. 그래서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자기부터.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요새 이제 나라도 평안하고 이제 국력도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경제만 하더라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위 정도 됩니까 지금? 예? 예, 지금 최고 좋았을 때가 11위인가까지 갔었고 지금은 평균 한 19위 정도. 그래서 20몇 위 내려갔다 왔다 하는데요. 요새 뭐 경제 뭐 어렵다고들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우리나라 순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갖다가 생각을 하시면서 나라 경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뭐 한 200위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다 맞겠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20몇 위를 하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먹고 살만합니다. 이제 사실은 워낙 힘든 시간들을 오래 지나오셔서 그런 거지. 그래서 어쨌건 이게 이제는 조금은 공부가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꼭 유학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자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인 교육이 좀 약간 좀 강조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남명조식 같은 분은 아예 이 당시에 이거를 그림을 그렸어요. 마음의 성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걸 걸어놓고서 마음이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의예지가 여기 있고 이걸 갖다 잊어먹는 경우들이 많아. 왜 그러냐? 이 도성을 갖다가 그러니까 나태해지는 거죠. 무너뜨리고 밖에서들 자꾸 야 놀아라, 술 먹자, 놀러 다니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면 이런 도성을 튼튼히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인의예지를 키워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천해야 된다. 남명 같은 경우에 실천하는 걸 갖다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뭐 칼을 찬 유학자라고까지 할 정도로 칼을 찼다고 해서 뭐 무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일을 갖다 닦는데 그래서 이러기까지 했는데 아까 보신 대로 이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이걸 가르치지만 그 내용은 요게 됐고 현대에 와서는 요거를 가리키고서는 일로 안 가고 요것만 하고서는 그냥 그 답안지 쓰는 데다가 해버리니까 내용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효하는 거는 진짜 안심시켜드리고 충하는 거는 자기 자신 내가 뭐 어디 속해가지고 일같이 도모하면은 아니 제가 다 하니까 난 좀 빠질래 이러지 말고 자기 다 하라 이런 방식으로만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셔도 사실은 자기의 마음가짐이나 생활 자세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진다. 애들한테도
너 뭐 공부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엄마 마음 좀, 아빠 마음 좀 편안하게 해드려. 네가 생각해봤을 때 엄마 아빠 마음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마 제일 먼저 건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부터 할걸요? 그것도 공부도 좀 잘하면 더 편안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가 알아서 찾아요. 근데 효도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효도를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학이라는 게 이제 이 조선 유학의 특징인데요. 이걸 엄청나게 강조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편 4권에다 외편 2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입교, 명륜, 경신, 계고, 외편은 가원, 선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저기 책을 보면 좋겠습니다만 이거 주자가 제자인 유자징한테 야 이런 책 좀 만들어봐 그래가지고 바운더리를 정해주고서 그 내용을 구성하게 하거든요. 그 나중에 자기가 최종 교정을 합니다. 이게 중국에서 쓰였는데 우리는 특이하게 사서상병을 했지만 이 소학이 엄청나게 중시했어요. 그래서 성균관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이걸 갖다가 먼저 해야지. 근데 그 중에서도 더 강조한 사람들이 전필제 학단들 이쪽 제자들이 왜 전필대 학단이라고 그러냐면 이거 중시 안 하고 다른 걸 중시하는 데들도 있고요. 퇴계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론적인 걸 좀 많이 중시해요.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실천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편에 입교, 명륜, 경신, 계고 4권이 돼 있고 외편에 가원, 선행인데요. 요것만 듣고 가시면 서로 안 보셔도 돼요. 뭐냐? 명륜, 인륜을 밝히는 거, 경신, 몸을 갖다 공경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수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다 내용이 뭐가 되어 있냐면 부자 간의 관계, 군신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장유의 관계, 부모의 관계. 요거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실제 사례를 들어가지고서는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부자 관계에 대표적으로 으뜸되는 사례들 이런 게 있고 요럴 때 요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실제 사례를 보여줘. 그래서 소학을 읽으면은 부부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군신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앞에 있는 것만 강조한 게 절대 아닙니다. 부군, 부장, 붕 요것만 한 게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 부, 유, 우 이한 여기에도 똑같이 대등하게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지 알려준 거지 밑에 사람이 위로 뭐 상명하복하게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하고 그 다음에 외편에 가면 뭐가 있냐면 가언, 좋은 말, 그 다음에 선행, 신뢰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 요건만 알려주고 이건 실제 사례를 갖다 여긴 광, 실자를 불려서 넓혀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알차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책 읽다 보면요 자기 모르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그 책에 보니까 부모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임금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또 임금은 신하한테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왕세자 가르칠 때 이거 소학 중시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권근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문과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소학이 인륜과 세도에 매우 절실하다. 그래서 교수가 하는 생도에게 이 글을 읽힌 다음에 경서를 배우게 한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하면 뭐냐? 소학 안 가르치고 경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벌써 이때부터 폐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양천 권근, 아까 누구 제자였습니까? 이재현 제자였잖아요. 정도전하고 다 동렬이고 그리고 이 밑에 나온 사람이 전필제고요. 강조합니다. 이 계열에서는. 다른 데서는 그냥 경서만. 그리고 또 우리 전필제 선생 같은 경우에는 문제 보면 선공은 모든 일 소학을 글대로 따라 했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익힌 게 아니라 따라 했대요. 실천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부모상 때는 물 한 잔도 안 마시고 왜냐하면 소학에 보면 그렇게 하게끔 돼 있거든요. 언제까지는 곡기 끊고서는 너무 슬프니까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니?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학에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보면 진짜 뭐 곡기 끊으라고 그래서 죽으라고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소학에도 그러다가 뭐 어느 정도 약간 기력이 떨어지면 뭐 먹어라 이런 거 있어요 다. 그게 전필자인데 이거 얘기했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소학을 가르쳐서 제자들 무조건 소학.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은 무슨 뭐 대학의 얘기 뭐 이런 건 모르는데 하는 행동은 보면 대학에 나오는 얘기랑 행실이 비슷하고 논어에 나오는 거랑 행실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지는 이제 그 어르신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 이론만 배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소학 같은 것처럼 이런 거 좋을지. 그래가지고 뭐 쭉 보다 보면은 쭉 가리키는데 중간에 반드시 있는 게 이걸 거쳐야지 이쪽으로 갑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거 뭐 몇 줄 애들이 외우고 싶으면 이야 너 대단하다. 그렇지만 내용 물어보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실천은 막 딴짓하면서도. 그래서 저는 뭐 대학 중용, 뭐 효경, 맹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건 잘 외시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 가만히 보면 안 그런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중종실록 때 넘어가면 김갱필 등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정몽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현이 제자. 정몽주의 계통을 잇고 그 다음에 영락은 이게 주자, 뭐 정호정이 이런 분들이 중국. 그러니까 김갱필이라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소학대학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실천력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제 이후에, 그리고 우리 밀항에서 얘기하는 전필재 선생의 종지가 그거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이 소학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은 중종 때 금세의 학자로, 그 다음에 배운 자로, 그 다음에 그를 만난 사람들은 그냥 뭐 정부 앙모하고, 왜냐면은 너 이거 가르쳐 줄게, 너 이거 외워라,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행동만 보면은 그게 논어요, 맹자요, 대학이요, 오경이요. 전필재 어르신도요, 실제 문집 보면은 그런 뭐 학술적인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실천하는 게 있어서 제자들이 문장, 절이, 도학, 자기 성격에 맞게끔 배워간 겁니다. 그걸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뒤에 김한국이라는 분도 또 제자인데요. 이분도 역시 소학을 읽다가 효성스럽다 민자건이요 라고 한 대목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짜 효자였는지 유명하거든요. 딱 보고서를 한단 말이, 이거 7세 때 한 말인데, 사람은 마땅히 이것으로 법을 삼아야 되는데 나도 어느새 장성하여 이 일에 종사할까? 한다는 얘기가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아휴 내가 어떻게 하면 민자건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자세가 다르죠. 예. 나 효도할래. 집 사주면 되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김갱필이 뭐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역시 소학이라는 것이 이 유교문명의 전통이 중국에서부터 성장해서 우리 조선에 와가지고 건너오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정착을 해서 이런 전필재 학단이라고 불리는 전필재의 그 정신이 남아있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기서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들이 어쨌건 지금 시대에서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수신의 문제, 행실의 문제, 이런 쪽으로 좀 약간 지금 공교육이나 이런 것들 좀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부터 해야겠죠? 예, 실천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런 정도로 뭐 오늘 강의 마치면 늦었나요? 예, 지금 이제 식사하러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추운데, 지루하고 재미없는 얘기 길게 들어주시느라고,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